안녕하십니까. 대중문화로 인문학하기,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중문화평론가 임진모 씨를 모시고 음악과 인문학과의 상관관계, 또 음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임진모 선생님은 뭐 많은 분들도 아시지만 특별히 평론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평론가라는 직업이 도대체 어떤 직업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평론은 영어로 얘기하면 세컨더리. 예. 그러니까 2차의 개념. 어. 그러니까 이미 이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작품. 예. 예. 우리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음원이겠죠. 예. 또 음원을 가지고 또 가수들은 공연을 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어떤 음원 활동, 공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스케치하고, 예. 때로는 그거에 비판적 시각으로 예.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 그 어떤 음악 또는 예술 작품의 전체적인 면에서의 이해를 갖다가 제고하는데 예. 기여하는 예. 그런 분야를 저는 평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또 때로는 평론가가,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작품들을 더 빛나게 만드는 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해요. 롤랑 바르트가 그랬던가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평론의 가장 큰 가치는 역시 그 저자, 얻어, 예. 즉 뭔가를 만든 창작자, 창작자의 죽음을 이끈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지 예. 않을까? 그 사람이 예. 뭘 얘기를 했든 예. 어떤 의도를 했든 간에 예. 그걸 넘어서서 예. 어떤 새로운 의도와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는 예. 그런 작업. 그렇기 그런, 때문에 예. 재창조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사실 2차이긴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2차를 넘어서 네. 새로운 미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 2차의 개념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론 활동보다도 평론을 둘러싼 인간적인 삶을 제가 표현할 때 예. 제가 2차다 이런 예. 표현을 하죠. 예. 다시 말하면 예. 우리 음악가는 저 같은 음악 평론가는 음악가를 갖다가 모신다고 할까요? 예. 아니면 뭐 그 음악가를 돕는다. 다시 말하면 저는 한마디로 그래요. 음악가에 대한 봉사가 바로 음악 평론가라고 한다면 결국은 작사, 작곡, 편곡자 또는 가수 또는 연주자 이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 저의 직업은 성립되기가 어렵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면에서의 예. 2차라고 예. 제가 이제 워딩을 굳이 이렇게 고른 거고요. 예.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하여튼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대부분의 평론가가 사실 팬심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르를 좋아하고 또 좋아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관심 갖고 하겠죠. 저 특별히 이 강좌는 대중문화로 인문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클래스인데요. 네. 특별히 이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 네. 인간의 인문적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중 음악하면 많은 네. 분들이 즉각적 소비, 예. 즉 내가 그때 이런 음악을 이런 곡을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 소모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중음악, 대중예술을 갖다가 인문학적 범위로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요. 네. 예. 근데 사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간 삶의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면 예. 대중음악은 바로 우리 인간 삶을 압축하고 예, 맞습니다. 때로는 자극적으로 예. 때로는 그 감각적으로 예. 때로는 사색적으로 맞습니다. 표현하는 그런 장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의 훌륭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고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람들의 정서가 또는 어떤 심지어 가장 낮은 수준의 취향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상까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알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바로 대중음악, 대중예술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최희준의 광복 20년이라는 노래와 예. 또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이라는 노래 예. 그리고 지금의 트와이스의 예를 들자면 취얼업 예. 이런 노래를 통해서 그 시대를 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런 역사와 시대를 통해서 음악을 볼 때 그 음악이 좀 다르게 보이고, 그러니까 음악이 그 컨텍스트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그 컨텍스트가 굉장히 음악에서 중요한 그래요? 역할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 같은 평론가는 야누스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음악에 나왔을 때는 거의 팬들과 똑같이 예. 정말, 어떤 때는 조금도 생각 없이 마구 즐기죠. 예. 근데 그걸 또 글을 쓴다거나 또는 어떤 공식적인 차원에서 말을 한다거나 또는 기록을 남긴다거나 아니 강의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맞습니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맞아요. 이 두 개가 감성적인 것과 어떤 이성적인 것이 동시에 공존, 동거하기 때문에 예. 성격적으로 좋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야누스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그래서 예. 결코 애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예. 사실 또 임 선생 같은 경우는 또 대중 친화적인 어떤 또 평론가로도 알려져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신 걸 기억해요. 강남 스타일이 네. 그 음악적인 폭발력도 대단했지만 네. 가사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거긴 뭐 예. 항상 우리는 대중음악의 가사에 감동하지만 예.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 맞습니다. 이거 하나로도 예. 이 가사가 예. 이 노랫말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B급 정서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네. 그게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코드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니 B급이라 하더라도 그건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해보고 음. 뭐 대중음악의 상당 부분이 저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멜로디와 또는 화성으로 하는 거죠. 예. 리듬으로 표현하고 예. 그런 것뿐이지 사실은 말하기라는 측면, 스토리를 갖다가 전달한다는 측면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와 그리고 또 강단에서 많은 그 수강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강사나 그리고 또 선생님이나 누구나 어떤 자기의 메시지를 타자에게 전달할 때 네. 그때 누구나 어떤 자기의 방식이 있잖아요. 예. 다만 이 음악가는 음악이라는 방식을 동원하는 거지 예. 스토리텔링은 같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그건 뭐 미술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임 선생이 쓰신 책 중에서 인상적인 책이 지금 여기 갖고 있는데, 팝 경제를 노래하다라는 책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날 문화가 주목받는 이유가 문화가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문화에 관심을 갖는데, 이 책의 주요 논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팝 경제를 노래하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단지 이제 그 시대의 정서, 네. 그 시대의 정서를 좌우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나.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겠죠. 예. 예를 들면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음악가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이글거리는 분노를 가질 수도 있고 네. 또 처절하게 권태를 느낄 수도 있고 예. 또 철저히 동의할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네네.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경제학적 요소, 즉 경제적 요소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즉 내 이 주머니의 사정이 나쁠 때와 예. 또 여유 있을 때가 어떻게 사람의 표현이 같겠느냐 말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제가 음악을 들었던 시대의 예. 경제적 상황을 한번 훑을 경우에 예. 음악과의 분명한 접합점이 있을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70년대 펑크락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또 90년대 클린턴 시대 때의 마카레나라는 예. 그 음악 예.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시대의 경제적 환경과 직간접적 어떤 그 뭐랄까요 끈을 가질 텐데 예. 그걸 한번 풀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예. 산업적인 그런 상황으로 예술적인 것에서 산업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장 그런 의미에서의 경제적인 환경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60년대 청년 문화의 그 어떤 부흥 같은 경우 로큰롤의 발흥은 어떻게 용돈이 두둑해진 아이들의 그렇죠. 힘이 컸다. 히피가 그렇고 그때 당시 베이비붐 세대는 아버지 전쟁 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로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보고 시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인권을 생각하는 거지. 아니 당장 내가 배가 고플 경우에 예. 어떻게 인권을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90년대 한국의 그 아이돌 문화, 서태지의 아이돌 문화의 발흥도 용돈이 두둑해진 시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은 예. 80년대 이후에 김현철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음악. 예. 우리 하면 뭐 춘천가는 기차라든가 예. 아주 여유로운 그런 재즈성 예. 음악을 갖다 김현철 씨가 했는데 그 자기 음악이 갖는 의미를 갖다가 누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이 90년대 와서 더욱더 확장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물론 불만은 여전히 청년 세대가 보는 불만 같은 건 있겠지만 그래도 여유롭다 보니 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90년대 우리 음악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요롭고 또 장르가 굉장히 쭉쭉 뻗어갈 수 있었던 것, 그거는 경제적인 상황 같은 것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음악을 접근한다면 가사의 미학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에서 가사의 역할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이런 노래의 가사를 좀 추천하고 싶다라든가 또는 가사라는 의미는 또 음악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사야말로 가장 확인된 인문학적 요소라고 보는 거죠. 네.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밥 딜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게 예. 무슨 의미죠? 노랫말이 예.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노랫말은 어쨌든 그 작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거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대중음악의 반 이상이 사실상 가사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멜로디라든가 또는 화성이라든가 또는 리듬 같은 것들이 이제 음악을 이루지만 거기에 가사가 얹혀지면서 그 시대가 표현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가사가 전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사 분석에 소화병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사로 모든 걸 풀이하려는. 예,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뚜렷이 이제 이런 한계죠. 멜로디나 화성이나 리듬을 정말 글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사기 때문에 우리는 가사 중심의 분석을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특히 사이먼 프리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가사만으로 분석할 경우에 예를 들면 온전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오티스 레딩이에요. 그러니까 오티스 레딩의 노래 중에서 I've been loving you too long이라든가 또는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이런 거를 평면적인 면에서 가사 언어만 나열하면요 참 건조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 멜로디와 그 리듬과 그 화성 속에서 펼쳐졌을 때는 완전히 한마디로 입체적인 것으로 다가와요. 평면적인 것이.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사만 분석해서 그 음악을 온전히 해부했다? 아닌 거죠. 예, 맞아요. 저는 그 점에서는 사이먼 프리스의 그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할 때 절대 가사만 가지고서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수년 전에 동방신기의 미로틱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18금이 됐어요. 19금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동방신기 멤버들의 노래로 전달됐을 때는 그냥 한마디로 틴 아이돌의 노래예요. 근데 그걸 가사만으로 분석했을 때는 끔찍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19금이 됐는데 그건 음악을 가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저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음악이 갈등이 게 참 많네요. 그러니까 사실 산업적인 측면도 있었고, 인문적인 측면도 있었고, 역사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또 테크놀로지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음악, 대중음악이라는 게 결국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테크놀로지가 음악의 변화를 또 이끈 면도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20세기의 키워드를 갖다 대중음악이라 한다면 20세기 자체가 기술 시대, the age of technology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량 복제 기술하고 전파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음원을 갖다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냐 맞습니다. 말이에요. 전파가 라디오가 TV가 나오고 대량 복제 기술이 나오니까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도 김건모 얘기하고 나도 김건모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또 대량 복제 기술이라는 거 여기 지금 여기도 음반이 있습니다만 음반을 갖다가 똑같은 음악을 계속 찍어낼 수 있어야 저 사람도 음반 사고 나도 사고 저 사람도 사고 그러니까 대중음악이 되죠. 맞습니다. 나만 혼자 즐기면 그게 어떻게 대중음악이 되겠어요? 맞아요.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대중음악의 완벽한 기초죠. 예. 베이스예요. 하나의 전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전제라는 표현이 더 좋겠군요. 예. 완전 전제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적인 변모가 음악 또는 예술을 갖다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TV, TV에서 MTV, MTV에서 인터넷 또는 SP, LP, CD, MP3 이런 식으로 변모해 오면서 예. 우리는 음악을 갖다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상응하는 것들을 갖게 된 거죠. 이제 말씀 마칠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참 네네. 짧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그럼 미래의 음악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저 예측해 볼수 진짜 모르겠어요. 있을까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예. 산업적 그 분위기가 예술적 분위기를 조금 더 압도하지 않겠느냐. 예, 하는 저도 그런 생각. 그런 추세가 요즘 좀 두드러진 것 같고요. 또 그게 아마 또 옛날 음악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많은 사람에게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면 기존의 트렌드를 거의 파괴하는 성향을 가져요. 예. 이게 조금 서구하고 다른 점이긴 한데 앞으로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더라도 기존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는 보존하면서 새롭게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유태인이들 얘기하는 78대 22 법칙, 즉 22의 복고 보존 그런 경향이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그게 주도하진 않을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또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임시몬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음악을 이해하는 더 폭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대중문화로 입문적인 접근을 해보는 여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